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이제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시황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코스피가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떠한 그냥 약간의 시나리오 혹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왜 이런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아마 회원분들이라면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 회원들한테 그 필수 영상이라고 이제 카페에다 올렸던 거에 보면 이 위에 보조 지표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은 어떤 볼린저 밴드인데요. 이렇게 두 개를 당분간은 좀 깔아볼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좀 익숙해지라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일단 이 위에 거를 보는 거는 어떤 시세의 어떤 중심값, 시세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시세의 어떤 중심값을 좀 보자라는 어떤 개념이에요. 시세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시, 이 시세의 중심은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좀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 이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이 시세의 상단과 하단은 어디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저는 정확한 어떤, 뭐라고 하죠? 그, 확실한 정답은 아직 저 역시도 찾지 못했지만, 회원분께서도 이걸로써 좀 연구를 하셔서, 어떤 정확한 어떤 무언가를 좀 찾은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확인하고, 연구해 본 결과, 약간의 시세에는 어떠한 중심값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세의 상단과 하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약간의 언저리는 조금 비슷할 때가 있더라 정도까지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시세의 방향, 그 상승 각도는 어떤 실적에 의한 것들이 많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이야기한 것은 오늘 할 내용도 이거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 이걸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일단 이 차트의 일간 차트인데, 코스피 일간 차트인데, 이것을 조금 이제 눈에 익혀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어떤 계획을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하반기에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올해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거의 올해 거의 초에 이번 연도에 한 10건 정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 관련한 책을 이렇게 10건 정도를 했거든요. 기술적 분석 책들 한 10건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한 기본적 분석 관련한 책 한 10건 정도를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의 계획은 먼저 말씀드려보면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저는 이번에 지금 9월 달이니까요. 벌써 9월이면 9월이 있지만 중간에 추석이 꼈죠. 그래서 아마 9월은 좀 금방 갈 것 같고 10월, 온전한 10월, 11월, 12월 이렇게인데 12월도 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좀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한 3달 정도가 남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의 일단 계획은 뭐냐면 2018년 2018년 하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 2019년이 있잖아요.
일단 저는 내년을 위한 기본적 분석책을 조금 더 추스려 볼게요. 기본적 분석책. 왜냐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꾸 까먹어요. 예전의 것들이. 그래서 저 역시도 읽었던 책을 또 읽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한 3달 정도 남겨놓고 저도 집에 한 25권 정도의 책을 좀 추려놨거든요. 거기 안에서 다시 한번 읽고 한 10권 정도로 추리는 작업을 할 테니, 저희 평생투자파트는 그런 일을 할 테니 회원분께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10권의 기술적 분석 책을 좀 읽어보시길 좀 권할게요. 제가 연초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겠다, 도전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9월인데 혹시 어느 정도 읽었을지 좀 고민됩니다. 그래서 회원분께서는 요번에 기술적 분석 책을 읽고 내년에는 기본적 분석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을 읽어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요때 자격증을 좀 공부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격증 공부. 근데 지금 두 개의 어떠한 자격증인데 아직 뭔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선택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기본적 분석책을 한 번 더 정리해보고, 회원들은 기술적 분석책, 저는 내년에 자격증 공부, 회원분께서는 기본적 분석책 공부해서 2019년 말 되고 이제 2020년 정도 되면 아마 시장이 좀 좋아질 예상은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권 정도 책이란 것이 너무나 유명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의 어떤 욕심은 그거였죠. 1번부터 10번까지 끝까지 한 2회독 정도 해보자. 2번 정도. 그랬을 때 제시 리버모나 니콜라스 다비스, 뭐 엘리어트, 존 볼린저, 이거는 뭐 기술적 분석 책은 아니지만 제가 껴놨습니다. 재미없지만 껴놨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 뭐 심리투자 법칙,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그렇죠? 여기 사실 뭐 어떻게 하나 추릴 게 없습니다. 다 좋은 내용이고 사실 이것 말고도 훨씬 많거든요. 근데 재미없을까봐 일단은 꼭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이분들은 저 같은 이 허접한 어떠한 투자자가 아니고 시대에서 한 획을 걷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저의 방송 10번 보느니 이 사람 책 한 권 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할 내용 중에 그리고 그거 있죠. 아직도 그 서로 부부간에 주식하는 걸 비밀로 한다거나 혹은 자녀들 몰래 주식을 한다거나 부모님 몰래 주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주식에 대한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은. 왜냐면 주식이 위험하다라는 이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는 회원들 혹은 비회원이 아닌 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주식에서 손해를 아주 많이 보고 혹은 주식을 좀 위험하게 했던 사람들은 주식을 위험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위험하게. 아까도 제가 어떤 한 회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한 30년 주식하신 분인데 그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식을 한 2, 3년 전에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어떻게 하는지 좀 알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굉장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하셔도 달라지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이 기술적 분석 책을 읽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난다고 누가 책을 읽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거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상당히 좀 멋졌더라고요. 멋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일부 종목의 평균 PER의 상하단 정도를 어떻게 잘 위아래를 한다, 뭐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뭐 쉽진 않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알려면 여러 개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좀 보고 여기 안에서 좋은 거 엑기스를 따서 내 걸로 하나의 내 원칙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작업을 이번 3달 정도 남았을 때 꼭 하시고 주변에 어떤 비밀로 하는 이런 사회들 있잖아요. 이거의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주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한 몇 달이라도 주식한다는 말을 갑자기 하긴 조금 그렇으니까 갑자기 주식책을 한 몇 달이라도 아주 열심히 읽는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알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어, 뭐냐면 근데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일단 변해야 돼요.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변하면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이제 저절로 평가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나 자신도 변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런 거죠. 이거는 저도 이제 이게 저의 경험인데요. 저도 이렇습니다. 어, 와이프한테서 더 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더 자, 이런 소리. 이게 뭐냐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돼요. 왜냐면 이게 일 끝나고 와서 책 읽기는 체력적으로 이게 에너지가 다 소비돼서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벽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더 자, 피곤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일찍 일어나서 계속 반복해서 좀 책을 읽으면 저 사람이 주식을 진지하게 하는구나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이 정도 거기서 음, 조금 더 나가면 이런 것까지 와야 돼요.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지만 책 좀 그만 사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와야 돼요. 책 좀 그만 사. 저는 이게 예전에 이 소리는 이제 부모님한테 들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을 때. 그리고 제가 회사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영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뭐 그때 그랬는데 요 빈 공간, 요 빈 공간 때 제가 모아놨던 책들을 다 버렸거든요. 부모님이 책이랑 뭐 주식책이랑 뭐 예전에 음악 뭐 메탈 관련한 테이프들이 있었어요. 겉 페이지가 상당히 좀 무섭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만 좀 사. 그리고 그만 좀 읽고 더 자.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스스로 변하면 주변에서도 아, 이 사람 진짜구나 라고 좀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저는 오늘의 어떤 시황이나 이런 내용보다도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같이 변해야죠. 저도 변하고 저희 회원분들도 변해서 평생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황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이 시황 이야기할 때 어차피 비슷해요. 뭐냐면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그 모습과 이 시장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있는 업종들을 바라보는 모습들, 이것을 더 좀 또 쪼개면 종목들이 되잖아요. 얘네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사실 비슷해요. 뭐냐면 얘네들의 평가하는 기준은 가장 큰 기준은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그 다음에 뭐 수급이고 어떤 좋은 어떤 타이밍이고 뭐 이렇겠죠. 근데 실적이라고 하면 기본적 분석
좀 주가 될 때시고, 수급이라고 하면 단순한 외인들이 사고 파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환율로 인한 혹은 뭐 어떤 기관들 외국인들의 어떤 큰 어떤 경제 상황 안에서의 큰 흐름들, 돈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돈이 한국에서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이밍이라고 하면 어떤 기술적 분석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어떠한 이평선들, 보조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죠. 추세들, 패턴들, 이런 것인데, 올해는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좀 했다면,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 게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시장이든 업종이든 종목이든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본다 라고 하면, 저희가 종목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들, 뭐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순이익이든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기본 바탕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EPS나 ROE들이 좀 꾸준히 증가하는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특히 EPS라고 하면 EPS는 매년 한 20% 이상 증가하는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ROE라면 뭐 1년에 적어도 1% 이상씩은 상승하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래서 결국엔 순이익을 많이 내고, 그 순이익을,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는 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이 EPS잖아요. 결론은 순이익, 돈을 잘 버는 회사인 거예요. 돈을 잘 벌려면,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좋고요. 영업이익이 좋으려면 매출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어떠한 흐름으로 몇 년 지나면 다른 재무제표들, 어떤 부채 상황이, 부채든 자본이든 뭐 어떤 디테일한 재무제표들이 다 좋아져요. 영업현금 흐름이든 뭐든 간에. 그죠? 그런 회사들은 딱히 볼 필요도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제하고 이것들을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쉽게 보자라는 의미로. 이것이 결론은 순이익,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회사, 얼마 버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순이익이 얼마 버는데 너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뭐 사실 이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결국 이거는 P에 대한 이야기, PER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 PER로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사실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떠한 주가의 원래 가격을 구할 때는 뭐라고 했나요? EPS와 뭐 PER을 곱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미래의 어떤 무언가를,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을, 이게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일 경우에는 적정 주가라는 것은 어떤 EPS와 어떤 PER의 곱으로 적정 주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나왔느냐는 뭐 산수예요. 아까 PER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PER이라는 것이, 이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이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냐 이건데, 이 순이익을 주식 수로 나눈 것이 EPS예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을 역시 주식 수로 나누면 그 현재의 주가가 되겠죠. 주가의 가격. 그러니까 산수인 거죠. PER은 주가와 EPS 이 관계인 거겠죠. 그래서 이 주가의 관계는 요것을 산수하듯이 요로 이렇게 보내주면 곱하기잖아요. EPS 곱하기 PER. 그렇죠? 요게 요 뜻이잖아요. 뭐 별건 아니죠. 사실 여기 안에서 뭐 그
조금 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방식으로 가면 배당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장률과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도 하지만 사실 그거 역시도 의미 없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라고 하면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 그렇다고 하면 꾸준히 돈을 벌면 PER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정 어떠한 평균값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PER이 어떠한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정도가 평균인가? 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대형주 중에 뭐 좀 꾸준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버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PER은 꾸준할지 몰라도 ROE가 그닥 증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의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다음에 한번 기초부터 내년부터는 좀 해볼 생각인데요. 이런 겁니다. ROE가 감소한다라는 것은 내가 꾸준한 성장을 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나의 어떤 자기 자본으로 꾸준히 돈을 벌잖아요. 꾸준히 돈을 버는데 계속 자산이 이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산이 계속 커지는데 자산이 커지는 거에 비해 이익에 대한 어떤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면 ROE가 감소하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떨어지는 이런 회사들은 사실 추세적으로 쭉 우상향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런 주가도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평균 PER의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위에서는 분할 매도, 뭐 이런 부분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물량만 조절하면서 배당과 함께 복리로 계속하는 이런 패턴도 있을 거고. 근데 성장하는 회사들은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훅 올라가죠. 그리고 또 훅 올라가고 이렇게 점프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은 보면 미래에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거야라는 어떠한 미래의 어떤 추정, 어떤 실적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추정하는 어떠한 적정한 PER을 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나오는 게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거 역시도 미래를 추정하는 추정 주가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 애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실적은 좋은데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인데 주가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흘러요. 예를 들어서 꾸준히 주가가 이렇게 마치 고영과 뭐 더존비주원 이런 회사들처럼 리노공업처럼 이렇게 가는 회사가 있는 반면 SKC코롬PI처럼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놈들은 쭉 올랐다가 훅 빠지고 이렇게 가는 놈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결론은 이 실적에 대한 어떠한 중심에 따라서 방향은 가지만 이 각도들이 잔잔하냐, 훅 올라갔다가 다시 실적으로 수렴하느냐, 확 올라갔던 이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실적으로 수렴하느냐, 뭐 이런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수급에 의한 것이 이러한 각도를 결정해 주는 것이겠죠. 이러한 각도를 결정해 주는 것들이 수급이다라는 것인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과매수되어 있는 건지 이것이 적정하게 수렴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방식이고, 하지만 현존하는 사람들의 어떤 방식은 대부분 이런 정도예요. 어떤 수급에 따라 주가가 결국엔 수렴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실적을 중심이라고 본다면 실적을 따라 주가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들 안에서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이 시세의 중심값이라는 것을 알려고 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세의 하단과 상단값이 어딜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것 중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하단을 볼린저 밴드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 볼린저 밴드 기본 20일간의 볼린저 밴드를 쓰진 않겠죠. 그리고 이 중심값을 알아내기 위한 치열한 어떠한 좀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건 사실 어렵지만 저가 사용하는 것은 그 이 위에서 설명했던 그 카페에 보면 필수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을 조금 같이 보자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길게 시세를 보면 뭐 SKC 코롱PI 같은 종목을 볼까요? 이런 종목이 이런 모습이겠죠? 잔잔하게 왔다가 이 회사가 내후년에 대박이 날 거야라고 하니까 막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좀 수렴하는. 그랬을 때 보통 차트쟁이들이 볼 때는 차트쟁이가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차티스트가 좋은 말도 아니고, 그죠? 차티스트나 차트쟁이나 다 똑같아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좀 더 깊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느낌이 와요. 아, 대충 한 이 정도가 시세의 중심축일 수 있겠구나. 그죠? 그랬을 때, 좀 과하게 조금 평가되어 있는 부분, 좀 과소하게 평가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확실히 어떠한, 과한 부분이고, 지금은 횡보하는 이런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나 다 아는 삼성전기 같은 애들은 이 과정을 한번 지나갔죠. 쭉 올라갔다가 분명히 한 요 정도로 가야 될 애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도로 정상적으로 갈 애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간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리노공업 같은 회사들도 한번 볼까요? 어딨나? 리노공업. 이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좀 잘 안 보이고 길게 한번 보면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리노공업 같은 회사는 어때요? 그냥 다행히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회사라고 대충 근 거고요. 아니면 뭐 여기서부터 근다면 뭐 이 정도가 중심선이었나? 라는 생각. 이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정도. 하지만 여기까지 갈 회사야 라고 빡빡 울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여기가 중심선이었는데 이만큼의 시간을 버리고 여기서 똑같이 수평을 이루어서 이쪽으로 다시 시세가 시작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여러 가지의 어떠한 시세의 중심값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것을 이 주가로서도 보겠지만 이 위에 어떤 중심값을 보는 것으로도 좀 확인해 보겠다 라는 의도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것은 이런 우상향하는 실적을 가진 놈들을 골라야겠죠. 왜냐면 실적이 우상향 안 하고 아까 성장주가 있을 거고 안정적인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들은 다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회사들. 그래서 운이 없어서 여기서 사도 버티면 올라갈 수 있게끔. 근데 안정적인 회사들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정말 이런 데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배당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회사들이 통신주들도 그렇다고 봅니다. 뭐 KT 이거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볼까요? 이게 너무 기니까 한 요 정도로만 보면, 그쵸? 여기서 조금만 더 그쵸? 요 정도가 딱 적당하겠네요. 한 2000 정도로 보면 이런 회사들도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잘 나갔던 어떤 회사들이 이제는 밑으로 깔리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장이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매매하는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애들이 뭐 보험사, 생명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요? 삼성생명?
이런 회사들도 보면 사실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하는, 그쵸? 성장이 좀 멈춰 있는, 그쵸? 뭐 근데 뭐 금융 회사들도 그럴 수 있겠죠. 뭐 KB 금융 볼까요? 근데 이거는 작년만 좀 제외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보면, 그쵸? 이 정도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보면 만약에 한 10년 전에 여기서 샀는데 여기 오면 어떨 것 같나요? 그쵸? 요 정도의 중심선들이 이게 좀 눈에 보이고, 이때는 양적 완화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고 보진 않아요. 결국에는 이 언저리까지는 좀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시세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핵심은 중심값이 꾸준하게 안정적인 회사가 아니라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하는 회사를 찾자라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결국엔 실적이고, 그 실적의 핵심은 EPS가 성장하느냐 혹은 ROE가 성장하느냐. 꾸준하게 ROE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돈을 효율적으로 잘 쓴다는 거예요. 다른, 얘가 만약에 이런 거겠죠.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있는데 EPS가 매년 꾸준히 20%씩 성장해요. 근데 ROE가 어떤 놈은 20이 나오는데 어떤 놈은 ROE가 한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얘를 사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같은 조건이다. 그럼 뭐 영업이익이 높은 놈을 산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순이익을 볼래, 영업이익을 볼래라고 하는 어떠한 나눠지는 부류도 있어요. 뭐냐면 사업의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 계속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 아닌 주식이라는 말은 사업이 계속 존속한다라는 가정 안에서 미래의 실적을 끌어와서 현재 가격으로 할인해줘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 꾸준히 존속하는 회사의 일회성 어떠한 실적 악화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을 보는 게 맞겠고, 다만 순이익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일회성 요인까지도 이 회사의 어떠한 약점이다 혹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순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어떤 거라도 전 헷갈린다면 둘 다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매출이 꾸준히 느는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이에요. 매출이 주는 회사는 절대 건들 필요가 없는 회사. 특히 뭐 코스닥에서 매출이 30억 미만, 30억 언저리다, 이런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될 회사. 관리 종목 들어가고 상폐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 드는 건 기본.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놈,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영업이익이 높은 놈을 딱 골라야겠죠.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것은 경제적 해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순이익이 나올 것이고, 그럼 여길 통해서 EPS가 산출되겠죠. 이 EPS가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놈들, 그죠?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다시 매출을 일으키고 다시 자본으로 잘 불려 나가는 회사들, 배당도 많이 줄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고르다 보니 ROE까지 이렇게 참고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종목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 종목들이 모여 있는 업종 혹은 지수까지도 같은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스피 지수도 상장사들의 실적대로 가는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간혹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끔 어떠한 그 방송에서 전문가 혹은 누가 시장 혹은 지수는 개나 줘버려 혹은 뭐 지수 필요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이 안 돼요. 그 종목들이 모여서 지수가 되는 건데 지수를 개나 줘버리면 뭘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결국엔 이 코스피 지수라는 것도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한다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별건 아닌데요. 뭐 이런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미래까지 볼 필요는 없고, 그쵸? 그쵸? 요 언저리 때부터 해가지고 한 요 언저리까지의 기간, 박스피라고 했던 이 기간과 그래도 나름 우상향했던 이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그리고 내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실적을 알면 되겠죠. 상장사들의 미래 추정, 적정한 어떤 실적들. 과거 이때는 너무나 유명했잖아요. 이 박스권 시대에는 코스피 상장사들이 한 100조 정도 벌던 이 시기였었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한 40% 정도 증가하는 약 한 140조 정도를 코스피가 벌면서 점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상장사들의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썩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자, 일단 제가 이렇게 채워놓고 설명을 들어볼게요. 왜냐면 일단은 이 박스권일 때 한 100조 벌었던 회사가 쫙 이렇게 올라오는 2017년도에 한 40조 정도를 벌었고, 올해도 한 140조 언저리예요. 내년도 한 140조 언저리. 그러니까 이게 2017년, 18년, 19년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같은 수치다. 아까 이 성장주들을 얘기를 드렸죠? 성장주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평균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 어떤 평균치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지수에도 저는 같은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까지는 뭐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한 회원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서 저도 하는데 2017년도에는 한 170조에서 한 180조 정도까지도 예측을 하는 보고서들이 좀 나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볼게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한 2000년도라고 하면 주가는 한 6개월, 1년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니 저는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얘네들을 먼저 땡겨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얘네들까지 땡겨 올 정도면 이 언저리까지는 박스가 아닐까라는 생각. 하지만 내년 뭐 쌀쌀해지거나 뭐 요때부터는 다시 한번 도약하는 어떤 무언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까지 과거 2000 서프라임 정도의 어떤 PBR 1배 미만 정도까지 이렇게 빠질 정도면 상당히 많이 빠진. 그러니까 저는 요 정도는 생각했습니다. 요 정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않을까? 혹은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분기 매출에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혹은 왔다 갔다 뭐 요 정도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기 전에 꺾이는 과거의 박스피처럼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이거 역시도 뭐 그냥 예측이고 추정인 거고 뭐 이런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좀 오해를 받아요. 너희가 이번 연도에 다행히도 여러 번 위기에서 빠져나왔던 건 잘 안다. 여기서 그럼 언제예요? 또 여기선가요?
너희가 이때 포트폴리오 매도를 해서 빠져나왔던 건 잘 아는데 단순하게 이것을 어떤 분산을 통해서만 이렇게 보는 건 너무 조금 기술적 분석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그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의 바탕은 어떤 실적 추정치에 근거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좀 섞여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혹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부터 해서 실적 어떤 이 회사가 이 정도까지 추세가 온다면 그리고 내년에 이렇게 간다면 그쵸? 간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급격히 빠졌으면 한 이 정도까지는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내년에 슬금슬금 내년 뭐 중반 넘어서부터는 슬금슬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안에서 어떠한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이번 연도는 아주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 좋았던 거고 뭐 어떻게 매번 맞추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이 가장 어떤 무언가든 시세의 중심은 실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중심값은. 이 중심값을 실적이라는 것으로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고 어떠한 차트로도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고 이 중심값을 어떤 수급에 의한 모습에서도 찾고 싶은 것이고 심리적인 모습에서도 이 중심값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하는 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차트 공부도 하고 시적 공부도 하고 수급 공부도 하고 수급이라는 것은 뭐 외인들의 매수 매도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환율에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환율. 달러 대비 환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시세의 어떤 버블을 만드는 어떤 심리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시세 중심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시세 중심을 딱 혹시라도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누군가 알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시세 중심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조금씩 사 모으고 시세 중심값을 넘어서 거품을 만들어서 심리가 과한 어떤 과매수 지역에 왔을 때는 우리는 슬쩍슬쩍 매도를 하고 그죠? 다시 기다렸다가 이런 데는 뭐 좀 피하고 있다가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왔다 갔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이런 데서 확실히 시세 중심값을 안다면 뭐 인버스를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여기서부터 적립식 ETF로 조금 단가 낮췄다가 다시 뭐 이런 데서 매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핵심은 시세 중심값을 찾아보자 라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과거의 초창기 때 모습은 아주 기계적인 엔벨롭 지표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기간의 어떠한 그 책임값들을 조금 더 계속 반영한 것들 그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또 활용하기도 하는 뭐 이런 것이죠. 뭔 소리 했는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번 기본적 분석은 내년에 공부 한번 해보시고 이번 연도에는 기술적 분석을 조금씩 공부를 해보시되 실전에서의 시간 할애는 그러니까 저는 중요도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무언가를 볼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6대 4 정도가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시간 할애는 시간 투자는 한 9대 1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9대 1 정도. 근데 지금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의 시간을 한 9 혹은 10을 100% 정도로 쓰는 것 같고 기본적 분석은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쪽을. 그래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이야기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는 하다가 더 중요한 어떤 계획을 좀 말씀드렸고
18년도 하반기 혹은 19년도의 계획을 이야기 드렸고, 그럼 짤막하게 오늘 시황 정도만 좀 말씀드려보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이 시세 중심값 어떤 무언가를 잘 봤을 때 과거의 시세 중심값은 이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시세 중심값은 여기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시세 중심값을 깨버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부터 시세의 중심이 아까 선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에 있던 놈이 위에서 조금 머무는 그런 정도. 하지만 이것은 이 첫 번째 파동은 가장 조금 조심스럽고 분명히 두 번째 가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됐을 때는 한번 물량을 좀 최대한 끝까지 한번 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의 이 첫 번째 이 강한 상승, 이 상승이 제가 저번에 약간 헷갈렸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볼까요? 조금 더 이렇게 보면 1, 2, 3, 4, 5, 6, 7, 8, 9, 10 그쵸? 딱 10일까지는 종가가 한 번도 깨지 않고 계속 우상향했던, 그리고 나서 11일째, 12일째, 13일째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횡보하는 이런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한 9일 정도의 어떤 캔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대등 수치로 좀 본다면 한 이 언저리만큼 1, 2, 3, 4, 5 한 5캔들 정도, 그러니까 이 고점 대비하면 이게 오늘이잖아요. 1, 2, 3, 4, 5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이 상승이 세기 때문에 큰 상승도 좀 기대해 본다. 다만 첫 파동이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일목균형표로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 조정이라는 것은 한 목요일 정도까지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 조정의 수치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중심선 정도까지는 안 왔으면 혹은 깨지 않는다면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날 이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깨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요 언저리까지는 빠져도 저는 좀 버틸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해 준다면 좋은 기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모습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이 좀 길긴 하였는데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좀 오늘 머리가 좀 어질어질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세의 중심은 무언가, 시세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다양하게 둘러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돈 잘 버는 회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 개발 관련한 회사들을 매수하지 않았던 이유도 일단 돈을 못 버는 회사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시세의 중심 중에 뭐 여러 가지 기대 심리, 실적, 수급 뭐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꾸준히 다 맞춰줘야 되는 건데 어떤 심리의 요인에 의한 매수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는 것. 그래서 남북 경협주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좀 방송이 적당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는 수급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수급과 어떠한 코스피의 어떠한 모습들이 지금 상해종합지수도 그래도 덜 빠지는 모습으로 끝나서 다행이고,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 어떤 달러 선물에 대한 것도 아직은 하방을 좀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이 언저리인가요? 이제 하방 상향이 좀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그죠? 그런 이야기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달러 흐름은 좋아요. 환율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수급 측면에서는 그렇게 불안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서 회원분들 중에 조금 내용이 감이 안 온다거나 조금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가 전화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